오늘 저는 수필문학의 걸작 월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극찬하고 사랑한 바로 그 책.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5평도 안 되는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 동안 살며 세기의 걸작 월든을 남겼습니다. 내가 숲속에 들어간 이유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일을 과연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였다. 오늘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책은 음미하며 곱씹어가며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눈 감고 음미하며 들어주시면 그의 영혼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소로의 5번째 이야기, 고독. 지금은 온몸이 하나의 감각으로 바뀌고 땀구멍 하나하나로 기쁨을 숨쉬는 감미로운 저녁이다. 나는 이상하리만큼 자유로운 자연의 느낌을 품고 자연의 일부를 품고 돌아다닌다. 구름이 낀 데다 바람까지 부는 서늘한 날씨인데도 나는 셔츠 차림으로 돌이 깔린 호숫가를 따라 걸어본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없다. 자연의 모든 요소가 내게는 유난히 친숙하게 느껴진다. 황소개구리는 밤의 도착을 알리듯 시끄럽게 울고, 수면 건너 잔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에 묻어 속독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람에 흔들리는 오리나무와 백약나무에 대한 감흥으로 나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럼에도 나의 평온한 마음은 호수처럼 잔물결만 일으킬 뿐 넘실대지는 않는다. 저녁 바람에 이는 이 자잘한 흔들림은 거울처럼 매끄러운 수면만큼이나 폭풍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주위는 어두워졌으나 바람은 여전히 불어 숲속에서 아우성치고 물결은 밀려들며 어떤 동물들은 노랫소리로 다른 동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휴식은 결코 완결되는 법이 없다. 가장 거친 동물들은 쉬지 않고 이제 먹잇감을 찾아 나선다. 여우며 스컹크, 토끼들이 이제 겁없이 들과 숲속을 배회한다. 그들은 자연의 야경꾼들, 생동감 넘치는 삶을 하루하루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것이다. 집에 돌아오면 그 사이에 누군가 찾아와 명함을 남겨두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명함은 꽃 한 다발이거나 상록소 화환이거나 아니면 노란 호두나무 잎새나 나무 조각에 연필로 이름을 적은 것이기도 하다. 아주 드물게 숲을 찾은 그들은 오는 중에 장난삼아 숲의 한 조각을 가지고 와서 일부러 또는 무심코 남겨두는 것이다. 그중 어떤 이는 버들가지의 껍질을 벗긴 다음 그것을 둥글게 엮어내 책상에 놓고 가기도 했다. 나는 나뭇가지나 풀잎이 구부러진 모양이나 신발 자국을 보고 내가 없는 동안 손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는데, 그들이 남겨놓은 사소한 흔적들, 이를테면 꽃을 떨어뜨린다거나 심지어는 반말가랑 떨어진 곳에 풀 한 다발을 뽑아 던진 모양새를 보고 또는 공중에 남아있는 담배나 파이프 담배 냄새로 그들의 성별과 나이와 품성까지 알 수 있었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종종 파이프 담배 냄새를 맡고도 300야드쯤 떨어진 큰 길을 누군가 지나간다는 사실도 알아채곤 했다. 우리 주위에는 대체로 널찍한 공간이 있기에 마련이다. 지평선이 바로 팔꿈치 밑에 와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울창한 숲도 호수도 바로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어느 정도 사이를 두고 있게 마련이며 우리의 발길로 닳게 하면서
자연과 함께 나누어 쓰고 또 울타리도 치면서 자연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 나는 이 광활한 지역을 인적도 없는 몇 제곱마일이나 되는 이 버림받은 숲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가까운 이웃도 1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심지어 내 집에서 반마일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인가를 전혀 볼 수가 없다. 숲으로 에어싸인 지평선을 나 혼자 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멀리 호숫가를 지나는 철도가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삼림지대를 지나는 길에 친 울타리가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볼 때 내가 사는 곳은 초원지대인 만큼 외로운 곳이다. 뉴 잉글랜드이면서도 아시아나 아프리카일 수도 있는 곳이다. 마치 나만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조그만 세상을 송두리째 갖고 있기라도 한 것 같다. 밤중에 나그네가 내 집 앞을 지나가거나 문을 두드린 적도 없었는데 그건 내가 최초의 인간이 아니면 최후의 인간이 된 것보다 더했다. 봄날이면 아주 가끔 마을에서 메기를 낚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어둠을 미끼에 달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월든 호수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낚았을 게 분명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대부분 가벼운 바구니만 들고 세상을 어둠과 내게 남겨둔 채 이내 돌아갔다. 결국 밤의 어두운 핵심은 어느 이웃에 의해서도 훼손된 바 없었다. 마녀들은 모두 교수형을 받았고 기독교와 양초가 도입된 지금도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종종 가장 감미롭고 다감하며 순수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교제를 자연 속의 대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경험했는데 그건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 가엾은 사람이나 몹시 우울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연 속에 살면서 평온한 감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암담한 우울이란 있을 수 없다. 건강하고 순결한 이의 귀에는 폭풍도 이올리안의 음악 소리로 들리리라. 소박하고도 용기 있는 사람을 천박한 슬픔으로 몰아넣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무데도 없다. 내가 계절과 우정을 즐기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삶을 짐스럽게 만들 수는 없으리라. 오늘 콩밭에 물을 주는 이슬비로 나는 집안에 박혀 있었음에도 결코 따분하다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내게도 도움이 되었다. 비록 비 때문에 콩밭을 매지는 못했지만 그건 잡초를 뽑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 만일 비가 계속 내려서 땅에 묻은 씨앗이 썩고 저지대에 심은 감자를 버리게 된다 해도 그 비는 고지대의 풀에는 유익하며 풀에 유익하다면 내게도 좋은 것이리라. 간혹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내게 그럴 만한 점이 없는데도 내가 남들보다 신의 총애를 더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곤 한다. 마치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신의 면허나 보증을 받아 특별한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추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혹시라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지금 나를 추켜 세우고 있는 건 신들일 것이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 적도 고독감이 엄습한 적도 없었지만 언젠가 내가 숲에 들어온 지 몇 주일이 지났을 때 가까이 있는 이웃이 평화롭고 건전한 삶의 필수 요소는 아닐까 하는 의욕을 품은 적이 있었다. 혼자 지낸다는 건 왠지 재미없는 일 같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내 기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곧 정상을 찾으리라고 예견했던 것 같다. 이슬비가 내리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나는 문득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가운데 내 집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소리와 풍경에서
자연과의 감미롭고도 자유로운 친교를 느꼈다. 그것은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공기처럼 무한하면서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우정이었다. 그러자 상상 속에서 생각했던 이웃의 이점들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졌으며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작은 솔잎 하나하나가 팽창하며 감흥으로 부풀어 올라 내 편이 되어 주었다. 나는 우리가 흔히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하는 풍경 속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혈연을 가진 듯한 어떤 존재를 의식했다. 또한 내게 가장 가까운 혈족이며 가장 인간적인 존재가 사람도 마을에 있는 누군가도 아니라는 것, 어떤 장소도 이제는 두 번 다시 낯설지는 않으리라는 것도 인식했다. 때 아닌 애도는 슬퍼하는 이의 삶만 소모시킬 뿐이니 이승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구나. 아름다운 토스카의 딸이여. 내가 가장 즐겁게 보낸 시간 중에는 봄이나 가을철, 오랫동안 비바람이 몰아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날이면 오전은 물론 오후 나절에도 집안에 박혀 끊임없이 부는 바람소리와 몰아치는 빗소리에 위안을 받았다. 이런 때는 때이른 황혼이 수많은 상념이 뿌리를 내리고 전개될 긴 밤을 예고했다. 북동풍을 타고 비가 몰아치는 동안 그래서 마을 하녀들이 범람을 막기 위해 자루걸레와 들통을 든 채 현관에 대기하고 있는 동안 나는 여느 집 현관이나 다름없는 내 조그만 집의 문 뒤편에 앉아 그 보호를 속속들이 즐기고 있었다. 뇌가 몹시 심하던 어느 날 호수 건너편의 높은 송진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져 지팡이에 흠을 새길 때처럼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1인치 정도의 깊이에 4, 5인치의 폭으로 아주 뚜렷하고 규칙적으로 나선형 홈을 만들어 놓았다. 얼마 전 그 나무 곁을 다시 지나갔는데 8년 전 아기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던 하늘에서 떨어진 무시무시하고 불가항력적인 벼락이 만든 자극이 전보다 한층 더 뚜렷해진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그곳에서 외로우시겠군요.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과 밤이면 사람이 가까이 있었으면 하실 테죠. 하고 말하곤 한다. 그럴 때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도 알고 보면 우주 속의 점 하나일 뿐이요. 우리가 가진 도구로는 도무지 폭을 알 길 없는 저 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주민이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 같소. 그러니 어째서 내가 외롭다고 느껴야 하오. 우리 행성이 은하수에 있기라도 하단 말이오. 당신이 방금 던진 질문은 내가 보기엔 그다지 중요한 질문 같지 않구려. 사람을 동료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외롭게 만드는 건 대체 어떤 공간이겠소? 나는 아무리 두 다리로 애를 써봤자 두 마음이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살고 싶어하는 것이 뭐겠소? 분명 많은 사람들 곁은 아닐 거요. 역이나 우체국, 술집, 공회당, 학교, 식품점,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비콘 힐이나 파이브 포인트 같은 곳도 아닐 것이요. 그보다는 버드나무가 물가에 서서 그쪽으로 뿌리를 뻗듯이 모든 경험에서 볼 때 생명을 분출하는 영구적인 원천에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할 거요. 그곳이 어디인가는 각자의 본성에 따라 다를 테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곳에다 자신의 지화강을 팔 거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월든 숲길에서 소 2마리를 끌고 시장에 가는 마을 사람 하나를 따라잡았는데 그는 이른바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살펴본 바 없다. 그가 내게 어떻게 편안한 삶을 포기할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의 생활에 그다지 문제가 없노라고 대답했는데 그건 건성으로 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런 다음 나는 그가 어두운 진흙길을 헤치고 다음 날 아침쯤 도착하게 될 브라이튼인지 브라이트타운인지 하는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 둔 채 집에 돌아와 잠을 잤다.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눈을 뜬다거나 다시 살아난다는 가망성은 모든 시공을 초월하게 만든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언제나 같은 곳으로서 우리의 모든 감각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상쾌한 느낌을 준다. 우리는 대체로 지엽적이고 하찮은 일만을 관심사로 삼는다.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가 혼란을 겪는 원인인 것이다. 세상 만물 바로 곁에는 그것들의 존재를 형성하는 힘이 있다. 우리 인간 바로 옆에서도 가장 큰 법칙들이 끊임없이 집행되고 있다. 우리 곁에는 우리가 고용한 일꾼,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일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상대로 노동하는 일꾼이 있는 것이다. 천지의 미묘한 힘의 영향은 얼마나 넓고 깊은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자 하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들으려고 하나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만물의 본질과 같아서 분리할 수 없다. 그것은 삼라만상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예복을 갖추어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한다. 그것은 미묘한 지혜의 바다이다. 그것은 위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싼다. 우리는 내가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험의 피험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잠시 잡담의 교제를 벗어나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를 성원하며 지낼 수는 없는 것일까? 공자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남겼다. 덕은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다. 덕에는 반드시 이웃이 있다. 사념에 사로잡힘으로써 건전한 의미에서 우리는 미칠 수가 있다. 정신의 의식적인 노력으로서 행위와 행위의 결과에서 초연할 수가 있으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급류처럼 우리 곁을 지나쳐 가게 된다. 우리는 전적으로 자연에 빠진 것은 아니다. 나는 냇물에 뜬 유목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그 유목을 내려다보고 있는 인타라일 수도 있다. 나는 어떤 연극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나와 좀 더 깊은 관계가 있는 실제 사건에는 감동받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나 자신이 인간적 실제로서, 다시 말해서 사상과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로서만 알고 있다. 그와 동시에 타인에게서만큼이나 나 자신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이중성을 느낀다. 경험이 아무리 강렬할 때라도 나는 마치 나의 일부가 아닌 듯한 관객의 존재를, 그 관객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그 관객은 함께 경험하지 않으면서 그 사건에 주목하는데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타자인 것이다. 인생이라는 연극, 그것은 비극이 될 수도 있다. 끝나면 관객은 제 갈 길로 간다. 그에게는 그 연극이 하나의 허구이며 상상에서 나온 작품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성만으로도 우리는 쉽사리 형편없는 이웃이며 친구가 될 수 있다. 나는 보다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는 일이 유익함을 알고 있다. 아무리 좋은 상대라도 함께 있으면 이내 실증이 나고 좋아하는 감정도 쉽게 마련이다. 나는 홀로 있기를 좋아한다. 고독만큼 상대하기 좋은 친구를 보지 못했다. 우리는 대부분 방에 박혀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과 섞일 때 훨씬 더 외로움을 느낀다. 생각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늘 혼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독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북적거리는 교실에서라도 정말로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이라면 사막의 탁발승만큼이나 격리된 셈이다.
농부는 하루 종일 혼자서 들이나 숲에서 김을 매거나 나무를 베며 지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데 그것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농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기분 전환을 할 만한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온종일 혼자 지낸 데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부는 학생이 어떻게 밤이든 낮이든 집에 혼자 있으면서 권태와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건지 의아해 한다. 농부는 학생이 집안에 있더라도 농부가 그렇듯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자신의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비록 좀 더 은결된 형태이긴 해도 역시 농부처럼 기분 전환과 교제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교제들은 대부분 지나칠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 뭐든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짬도 없이 금방 다시 만난다.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듯 만나서는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해먹은 치즈를 새로운 맛이라고 내놓는 셈이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일을 그런대로 참아주고 싸움을 벌이지 않기 위해 이른바 예절과 정중함이라는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우체국에서도 만나고 친목회에서도 만나며 밤마다 난로가에서도 만나니 말이다. 지나치리만큼 근접해서 살고 있고 서로 걸리적거리고 상대방의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여서 그 결과 서로에 대한 존경심마저 잃고 있는 것 같다. 만나는 빈도를 줄이더라도 분명 중요하고 애정어린 의사소통을 하는데 충분할 텐데도 말이다. 여공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꿈속에서조차 혼자 있는 법이 없다. 지금 내가 사는 곳처럼 1평방마일마다 주민이 하나씩 산다면 사정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꼭 만져봐야 된다고 여기는 피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숲에서 길을 잃고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나무 밑에서 다 죽어가던 어떤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육체적 세약으로 병적인 환상에 사로잡힌 그는 그것을 실제라고 믿었는데 결국은 그 괴기스런 환상에 의해 고독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힘을 유지할 경우 우리는 앞의 경우와 비슷하면서도 더욱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기운을 얻게 되고 자신이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 집에는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특히 아무도 오지 않는 아침나절이면 더욱 그렇다. 내가 처한 상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다. 나는 저토록 큰 소리로 웃는 아비나 월든 호수 자체가 외롭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외롭지 않다. 저 외딴 호수에게 대체 무슨 친구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그 담청색 물빛에는 푸른 악마 대신 푸른 천사들만 있을 뿐이다. 태양 역시 혼자인데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간혹 둘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중 하나는 가짜 태양인 것이다. 하느님 역시 혼자이지만 악마는 혼자 있는 법이 없다. 악마는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그 무리는 수도 없이 많다. 초원의 한 송이 우단현삼이나 민들레, 콩잎, 괭이밥 등의 땅벌이 외롭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외롭지 않다. 방앗간 옆 개울이나 풍향기, 북극성, 남풍, 4월의 소나기, 1월의 해빙, 새집에 든 첫 번째 거미가 그렇듯 나도 외롭지 않은 것이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숲속에서 바람이 윙윙대는 긴 겨울밤이면 이따금 예전에 이곳에 정착했고 원래의 주인이었던 노인이 찾아오곤 하는데 그 노인이 월든 호수를 파서 그 밑에 돌을 깔고 주변에 소나무 숲을 조성했다고 한다.
노인은 내게 옛 시절과 새로 다가올 영원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과나 사과술 없이도 사귀는 기쁨과 즐거운 일들을 얘기하며 유쾌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노인은 현명하고 재미있는 친구여서 무척 내 맘에 드는데 고프나 홀리가 그랬듯이 여관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노인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한다. 내 이웃에는 노부인도 한 사람 살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종종 그녀의 향기로운 약초밭을 거닐며 약초도 캐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한다. 그녀는 비할 데 없는 풍요의 재능을 갖춘 분으로서 신화 이전 시대까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모든 전설의 기원과 그 전설 하나하나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까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것은 그 일들이 그녀가 젊었을 때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혈색 좋고 정정하며 어느 기후, 어떤 계절에든 기쁨을 느끼는 이 부인은 자신의 모든 자녀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다. 자연에 흥언할 길 없는 순수와 은혜, 해와 바람과 비, 여름과 겨울의 그것은 영원토록 건강과 원기를 선사해 주지 않는가. 또한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그토록 감응하는 것이기에 만약 누구라도 정당한 이유로 슬퍼한다면 모든 자연이 그 슬픔에 영향을 받아서 태양의 밝음도 사라지고 바람은 자비로운 한숨을 내쉬고 구름은 눈물을 뿌리고 숲은 한여름에도 입을 떨구며 애도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대지의 지혜를 구하지 않겠는가? 나 자신이 바로 그 잎이며 식물의 부식토가 아닌가? 우리를 건강하고 평온하고 흡족하게 해줄 묘약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나다. 그대의 종조부가 빚은 약이 아니라 우리의 증조모인 자연이 빚은 우주의, 야채의, 식물의 약으로서 자연은 그것으로 영원한 젊음을 누리고 전성기의 다른 수많은 타노인보다 오래 살며 그들의 부식한 기름기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했던 것이다. 나의 만병통치약은 종종 약병을 싣고 다니는 저 길쭉하고 납작한 마차 모양의 시커먼 범선에서 실어내린 삼도천과 사해에 물을 섞어 만든 가짜 물약이 아니라 희석시키지 않은 순수한 아침의 대기 한 모금이다. 아, 아침의 대기. 만약 사람들이 하루에 샘인 이 대기를 마시지 않는다면 병 속에 담아 상점에서 팔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의 아침 시간 예매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아침의 대기는 아주 서늘한 지하실에서도 정오까지 가지 못한다. 이미 그 전에 병마개를 열고 나와 오로라의 발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결코 약사 에스클레이피어스 노인의 딸이며 한 손에는 뱀을, 다른 한 손에는 그 뱀이 마시는 술잔을 든 조각상에 나오는 저 희게아의 숭배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주노와 야생 상추의 딸이며 신과 인간을 회춘시키는 힘을 가진 그리고 주피터의 술잔을 들고 있는 저 헤베의 숭배자라 할 수 있다. 아마도 헤베야말로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건강미를 갖춘 강한 여인으로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봄이 열릴 것이다. 소로의 13번째 이야기, 따뜻한 집. 10월에 나는 강가 초원으로 포도를 따라가서 식품으로보다는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 더욱 소중한 포도송이를 잔뜩 따왔다. 그곳에는 또 작고 매끈매끈한 보석이며 초원의 장식인 진주빛과 붉은 빛을 띤 덩굴 월굴 열매도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따지는 않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농부들은 보기 흉한 갈퀴로 그것들을 훑듯이 따서
매끄러운 풀밭을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는다. 그들은 경솔하게도 열매들을 부셀과 달러만으로 계산해서는 이 초원의 전리품을 보스턴과 뉴욕에 팔아치운다. 그렇게 팔린 열매는 잼으로 바뀌어 도시에 있는 자연 애호가들의 구미를 돋워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살업자들 역시 찢겨지고 시드는 초목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초원에서의 들소의 혀를 거둔다. 매자나무의 보기 좋은 열매도 내게는 눈욕이나 하는 식품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땅 주인과 나그네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야생 사과는 훗날 뭉근한 불에 익힐 생각으로 얼마간 비축해 두었다. 밤이 익었을 때는 겨울을 대비하여 반 부셀 정도 모아두었다. 이런 계절이면 서리가 내릴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었기에 어깨에 자루 하나를 둘러매고 손에는 밤송이를 벌릴 장대 하나를 든 채 링컨의 끝없이 드넓은 밤나무 숲을 돌아다니곤 했는데 그건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넓었던 그 숲은 이제 철로 아래에서 길고 긴 잠에 빠져들어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소리와 붉은 날다람쥐와 어치새가 큰 소리로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다. 나는 종종 그놈들이 반쯤 먹다 놔둔 밤송이를 훔쳤는데 녀석들이 고른 밤송이에는 언제나 멀쩡한 밤털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때로는 내가 직접 밤나무로 올라가 흔든 적도 있었다. 밤은 내 집 뒤편에서도 자랐으며 집을 거의 덮을 만큼 커다란 밤나무 한 그루도 있었지만 꽃이 필 때면 그 일대를 향기로 덮는 꽃다발이 된다. 다람쥐와 어치들이 대부분 먹어치웠다. 그 중에서도 어치는 이른 아침 떼지어 몰려와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밤송이에 든 밤토를 쪼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이 밤나무들은 아예 녀석들에게 내맡기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해도 온통 밤나무로만 이루어진 숲을 찾아가곤 했다. 이렇게 수확한 밤은 빵에 좋은 대용품이 되었다. 그것 말고도 대용품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 어느 날 지렁이를 잡으려고 땅을 파던 나는 넝쿨에 달린 산홍두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곳 원주민의 감자로서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열매인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린 시절 땅에서 파먹은 적이 있었으면서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전에도 다른 풀대 옆에서 그 쭈글쭈글하고 붉은 벨벳 같은 꽃을 여러 번 보았지만 그것이 이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땅을 경작하는 바람에 그 식물은 거의 멸종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것이다. 산 홍두는 설이 맞은 감자와 비슷한 단맛이 있는데 굽는 것보다는 찌는 편이 더 맛있었다. 이 덩이줄기는 흡사 언젠가 이 땅에서 검소하게 살며 자기 자식들에게 이것을 먹여 키우겠다는 자연의 어렴풋한 약속처럼 보였다. 가축은 살찌고 밭에는 곡식이 물결치는 오늘날에 와서는 한때 인디언 부족의 숭배 대상이기까지 했던 이 보잘것없는 뿌리는 완전히 잊혀졌거나 기껏해야 꽃이 피는 덩굴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야생의 자연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지배하면 저 약하고 방종한 영국산 곡물들은 수없는 적 앞에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고 말 것이며 인간의 보살핌이 없을 경우 까마귀들이 옥수수의 마지막 씨앗 하나하나까지 남서부에 있는 인디언 신의 위대한 옥수수 밭으로 가져갈지도 모를 일이다. 원래 옥수수 씨앗은 까마귀가 그곳에서 가져왔다는 전설이 있으니까 말이다. 반면에 지금의 거의 멸종 상태인 산홍두가 서리와 거친 토양에도 불구하고 되살아나 번성함으로써 이 땅의 토착종임을 증명하고 저 옛날 수렵 종족의 식단이었던 때의 지위와 위엄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인디언의 케레스가 아니면 미네르바가 산홍두의 창조자이며 수여자였음에 분명하다.
그리하여 시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잎과 줄기가 작품에 재현될 것이다. 9월 1일에 나는 이미 호수 맞은편 물가에 인접한 곳에서 하얀 미류나무 3그루의 줄기 아래쪽에 자리 잡은 2-3그루의 조그만 단풍나무가 진홍색으로 물든 것을 보았다. 아, 그 빛깔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로부터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나무 하나하나의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거울 같은 호수에 각기 제 모습을 자랑스럽게 비추었다. 매일 아침 이 화랑에 갈려있는 벽에 걸린 낡은 그림 대신에 보다 눈부시고 조화로운 색채가 유난히 눈에 띄는 새 그림을 내걸곤 했다. 10월이 되자 말벌떼가 내 오두막을 동면 장소로 삼은 듯 몰려와 창문 안쪽과 머리 위 벽에 자리를 잡고 집에 들어서려는 손님들에게 겁을 주곤 했다. 아침이 되어 추위의 감각을 잃은 말벌들은 몇 마리씩 집 밖으로 쓸어낸 일은 있었지만 굳이 내쫓으려는 생각은 먹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들이 내 집을 추위를 피할 만한 곳이라고 여긴 데 대해 우쭐한 기분이 되기까지 했다. 비록 함께 동거하기는 했지만 말벌 때문에 심각할 정도로 괴로웠던 적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벌들은 겨울의 혹한을 피해 내가 모르는 어떤 틈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 말벌들처럼 나 역시 11월이 되어 동면할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월든 호수의 북동쪽 가장자리를 찾아가곤 했는데 그곳은 소나무 숲과 돌 깔린 호숫가에서 반사된 태양열 때문에 호수에 난로 깔아도 되는 양 따뜻했던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인공적인 불보다는 태양열로 몸을 녹이는 편이 훨씬 쾌적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 결국 나는 숲을 떠난 사냥꾼처럼 여름이 남겨놓은 깐부기 불로 내 몸의 온기를 유지한 셈이다. 굴뚝을 세울 때가 됐을 때 나는 벽돌공의 기술을 익혔다. 내가 쓰는 벽돌은 헌 것이어서 흑손으로 깨끗이 다듬을 필요가 있었는데 덕분에 나는 벽돌과 흑손의 성질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알게 되었다. 벽돌에 붙은 모르타르는 50년가량 된 것이다. 그런 모르타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곧잘 하는 말일 뿐이다. 그런 말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아는 체 하는 이 낡아빠진 벼릇을 떼어내려면 흑손으로 수없이 두드려야 할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마을 대부분은 옛 바빌론 유적에서 나온 질 좋은 헌 벽돌로 지은 것이며 그런 벽돌에는 훨씬 더 오래되고 아마도 훨씬 더 단단한 모르타르가 붙어 있었을 것이다. 그 일이야 어떻든 나는 그처럼 수없이 두드리는데도 닳지 않는 단단한 쇠붙이 특유의 성질에 감명받았다. 비록 느부갓네살 2세의 이름이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내 벽돌도 예전에 굴뚝에 썼던 것이어서 일과 낭비를 막기 위해 되도록이면 벽난로에 썼던 벽돌을 따로 골라냈다. 또한 벽난로 주변의 벽돌 틈에는 호숫가에서 가져온 돌들로 채우고 역시 호숫가에서 가져온 흰 모래로 모르타르를 만들었다. 나는 내 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벽난로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다. 사실이지 그 일에 너무 공을 들인 나머지 아침부터 바닥에 벽돌을 쌓기 시작했는데도 저녁이 될 때까지 바닥에서 불과 몇 인치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날 밤 그것들을 내 베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내 목이 뻣뻣해진 것은 그것 때문은 아니었다. 그 일은 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 무렵 나는 2주 동안 어떤 시인을 내 집에 묵게 했는데 그 때문에 자리를 만드느라고 벽난로 앞에서 밀려나야만 했던 것이다. 시인은 칼을 가져왔고 나도 2자루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곧잘
칼들을 흙 속에 쑤셔 넣어 갈곤 했다. 그도 나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던 것이다. 내 노동이 차츰차츰 네모 반듯하고 단단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보기만 해도 즐거운 일이었다. 일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된다면 그만큼 더 오래 건들 거라는 계산도 있었다. 어떤 면에서 굴뚝은 지면에 바로 잇대어 집을 뚫고 세우는 독립적인 구조물이다. 집이 불에 타고 난 다음에도 굴뚝이 멀쩡하게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로 볼 때 그 중요성과 독립성은 명백하다. 이 일로 여름이 다 지나갔고 이제 11월이 되었다. 이미 북풍이 호수물을 차갑게 만들기 시작했지만 월든 호수는 너무 깊어서 전체를 다 차갑게 하려면 몇 주 동안은 끊임없이 불어야 했다. 저녁이 되어 불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 굴뚝이 연기를 아주 잘 뽑아냈다. 그것은 회벽을 바르기 전이라 판자벽 사이로 틈새가 잔뜩 나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옹이가 잔뜩 난 거친 갈색 판자벽에 머리 높이 나무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석가래가 있는 그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집에서 쾌적한 저녁을 보내곤 했다. 회반죽을 바르고 나니 전보다 더 안락해졌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는 즐거움은 정같지 못했다. 무릇 인간이 거하는 집이란 것은 머리 위에 어둠이 서릴 정도로, 그래서 밤이면 그림자들이 석가래에서 어른거릴 정도로 천장이 높아야 하는 게 아닐까. 프레스코 벽화나 다른 값비싼 가구들보다는 이런 형상들이 공상과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더 좋은 법이다. 내가 그 집을 단순히 은신처로서 뿐만 아니라 몸을 녹이는 용도로 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내 집에 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장작을 벽난로와 직접 닿지 않게 하려고 낡은 장작 받침대 한 짝도 구했다. 내 손으로 만든 굴뚝 안쪽에 생긴 그 으름이 왠지 보기 좋았고 어느 때보다 더 당당하고 흡족한 기분으로 난로불을 수석거리곤 했다. 내 집은 작아서 메아리를 즐길 수 없었다. 하지만 독채인데다 이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훨씬 크게 느껴졌다. 모든 시설이 방 하나에 다 들어있었다. 그 방은 부엌이고 침실이고 객실이고 거실이었다. 어른과 아이, 주인과 종이 집에 살면서 누리는 모든 만족감을 한꺼번에 맛보며 살았다. 카토가 말하기를 가장은 무릇 자신의 소박한 오두막에다 기름과 술, 창고, 통들을 잔뜩 마련함으로써 어려운 때에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고 덕과 영화를 줄 것이다. 라고 했다. 내 지화강에는 감자 한 통과 다구미가 핀 완두콩 2쿼트가 있고 선반에는 약간의 쌀과 당밀 한 단지, 각기 8쿼트쯤 되는 호밀과 옥수수가루 단지가 있었다. 나는 종종 어느 황금시대 튼튼한 재료로 지어진 싸구려 장식 따위가 붙지 않은 집, 그러면서도 천장 판자나 회벽 따위도 없이 널찍하고 가공하지 않고 실속 있으며 소박한 커다란 방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집, 맨 석가래와 들이들보가 머리 위에 야트막한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 비와 눈을 막아주는 집, 문턱을 넘은 손님이 옛 왕조의 세틴에게 경의를 표하고 나서 이번에는 눈앞에 버티고선 마룻대공과 쌍대공에게 예를 표하는 그런 집, 내 집보다 더 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집에 대해 몽상에 잠기곤 했다. 동굴처럼 움푹한 그 집에서 천장을 보려면 장대에 횃불을 달아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 벽난로에서 사는 이도 있고 움푹 들어간 창문 자리에서 사는 이도 있으며 방 한쪽 구석에 사는 이도 있고 또 굳이 원한다면 거미와 함께 높다란 석가래에 사는 이도 있는 그런 집 말이다.
그런 집에서는 현관문을 열면 곧바로 집 안에 들어서게 되는데 다른 예절을 차릴 것도 없다. 지친 나그네는 더 이상 돌아다닐 일 없이 세수와 식사와 대화와 잠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기분 좋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없는 것이 없으되 불필요한 가사 노동을 할 물건은 아예 없는 집이다. 한눈에 집안의 모든 보물을 볼 수 있고 꼭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못에 걸려 있다. 그곳은 부엌이며 식품 저장실이며 객실이며 침실이며 창고이며 다락방이다. 통이나 사다리 같은 필수품, 찬장 같은 편의시설이 있고 냄비가 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자신의 식사를 마련하거나 빵을 굽는 하덕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가구와 용품들만이 집안을 장식하고 있는 집이다. 빨래도 불 피우는 일도 주부도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없으며 때로는 지하실로 내려가려는 조리사에게서 뚜껑 문에서 좀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고 발을 굴러볼 것도 없이 발밑에 맨땅인 지하실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집 말이다. 새둥지처럼 사방이 한눈에 잘 들어오고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올 때면 반드시 집안 사람을 만나게 마련인 집이다. 그런 집에 손님이 된다는 것은 그 집의 자유를 고스란히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음 편히 지내라고 하면서도 어느 방 하나에 외롭게 갇힌 채 그 집의 나머지 8분의 7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요즘에는 집주인이 손님을 벽난로 옆으로 부르지도 않으며 벽돌공을 시켜 좁다란 방 어딘가에 별도로 벽난로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 이제는 손님 접대가 손님을 격리시키는 최상의 기술이 되었다. 또한 손님을 독살하려는 의도라도 있는 양 요리에 대한 일마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나는 여러 차례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 법률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적은 있어도 실제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 왕과 왕비가 있어 마침 그 앞을 지날 일이 있다면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방문할 의향은 있다. 그러나 현대판 궁전 같은 곳에 무심코라도 들어서는 일이 생긴다면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 온갖 궁리를 다할 것이다. 우리가 응접실에서 쓰는 말 자체가 잔뜩 움트러들어 완전히 무의미한 잡담이 되고 만 것 같다. 우리네 삶은 이처럼 그 상징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은유와 비유를 쓰려면 부득이 멀리서 활차나 식기 운반차에 실어와야 할 형편이다. 다시 말해서 응접실은 부엌과 일터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다. 대개의 경우 식사마저도 식사의 비유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흡사 미개인만이 자연과 진실에서 비유를 빌어올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것과도 같다. 1845년 12월 22일 밤에 월든 호수는 그해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완전히 얼었다. 플린트 호수나 그 밖에 좀 더 얕은 다른 호수와 강물은 이미 열흘 전에 얼어붙었다. 11월 25일부터 이미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러자 나는 삽시간에 한겨울 풍경에 에워싸이게 되었다. 나는 내 껍질 속으로 더욱 깊숙이 물러났으며 내 집과 가슴속 두 군데에는 불을 활활 지피려 애썼다. 이제 내가 야외에서 하는 일은 숲에서 죽은 나무를 모아 안거나 어깨에 둘러매고 또 때로는 한 팔에 죽은 소나무 한 그루씩을 끌고 헛간으로 나르는 일이었다. 이제는 별 쓸모가 없게 된 헌 울타리도 내게는 적지 않은 소득이었다. 나는 테르미누스를 섬기지 못하게 된 울타리를 뜯어 불카누스의 제물로 바쳤다. 방금 눈 속에 나가 밥을 지을 땔감을 구해온, 아니 차라리 훔쳐왔다고나 해야 할 사람의 저녁 식사는 얼마나 흥겨운 일이겠는가. 그가 먹는 빵과 고기도 달디단 것이다. 숲에는
마을에서 땔감으로 쓸만한 온갖 종류의 삭정이와 죽은 나무들이 널려 있지만 지금은 전혀 쓰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죽은 나무들이 어린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그것 말고도 호수에 떠다니는 유목들도 있다. 여름에 철로를 건설 중일 때 아일랜드 인부들이 엮어놓은 송진 소나무로 된 뗏목을 발견했는데 거기엔 아직 나무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나는 그 뗏목을 물가로 일부 끌어올려 놓았다. 2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고 6개월 동안 물 위로 나와 있던 뗏목은 상태가 완벽했으나 물에 젖은 부분은 여간해서는 마르지 않았다. 나는 어느 겨울날 뗏목을 조금씩 거의 반마일이나 되는 호수 건너편으로 날랐는데 길이가 15피트 정도 되는 통나무의 한쪽 끝을 어깨에 메고 다른 한쪽 끝은 얼음판 위에 놓은 채 밀기도 하고 또 자작나무 실가지로 통나무 몇 개를 한데 묶고 나서 끝에 갈고리를 단 길쭉한 자작나무나 오리나무 막대로 끌어오기로 했다. 비록 물에 흠씬 젖어서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이 통나무들은 오래 탔을 뿐 아니라 불길도 훨씬 거셌다. 30여 년 전 미쇼가 말하기를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땔감값은 파리의 최고급 목재값과 거의 같거나 옷돌기까지 했다. 파리라는 이 대도시에서는 매년 30만 코드가 넘는 땔감이 필요하고 사방 300마일이 온통 경작지인데도 그렇다고 했다. 우리 마을의 땔감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유일한 문제는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오르느냐 하는 것뿐이다. 기계공과 상인들은 다른 특별한 볼일 없이도 직접 숲을 찾아와서 목재 경매에 참석하며 벌채가 끝난 뒤 부스러기를 주워가는 권리를 얻기 위해 높은 값을 치르기까지 한다. 사람들이 땔감과 공예품 재료를 구하기 위해 숲을 들락거린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뉴 잉글랜드인가 뉴 네덜란드인, 파리인가 켈트족, 농부와 로빈훗, 구디 블레이크와 해리길, 그리고 세계 각처의 제후와 농부, 학자와 야만인, 이들 모두가 여전히 몸을 녹이고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숲에서 얼마간의 땔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 역시 땔감 없이는 살 수 없다. 누구나 애정어린 눈길로 자신의 장작단을 보게 마련이다. 나는 창 밑에 장작을 쌓아놓곤 했는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쾌했던 내 노동이 그만큼 잘 떠오른다. 내게는 주인 없는 헌 도끼자루가 있어서 겨울철이면 종종 집 앞 양지바른 터에서 콩밭에서 캐낸 구루터기로 장작을 패곤 했다. 내가 처음 밭에다 쟁기질을 할 때 장기꾼이 예언한 대로 그 구루터기들은 내 몸을 2번 녹여주었는데 한 번은 장작으로 만들 때였고 다른 한 번은 그 장작으로 불을 피웠을 때였다. 송진이 듬뿍 든 소나무 몇 토막이야말로 보물인 셈이었다. 이런 땔감이 아직 얼마나 많이 대지의 품 안에 숨겨져 있는지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일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종종 예전에 송진 소나무 숲이 있었던 헐벗은 언덕기슭을 탐사하여 송진이 듬뿍 들어있는 소나무 뿌리들을 캐내곤 했다. 이것들은 거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변치 않는다. 아무리 안 돼도 30-40년은 됐을 이 구루터기들은 비록 백몽질은 이제 모두 부식토나 다름없이 변해 있었지만 앞으로도 속은 멀쩡할 것인데 그것은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 중심부로부터 4-5인치가량 떨어져 나이테를 이루고 있는 두꺼운 나무 껍질층을 보면 알 수 있다. 도끼와 삽으로 이 광산을 탐사하여 새기름만큼이나 누런 알짜배기 저장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건 흡사 땅속 깊은 곳에서 금 광맥이라도 찾아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대개의 경우 눈이 오기 전 헛간에 쌓아둔 숲에 마른 낙엽으로 불을 지피곤 했다.
나무꾼은 숲에서 야영할 때면 가늘게 쪼갠 생희꼬리 나무를 불쏘시개로 쓴다. 아주 드물긴 해도 나 역시 그것을 쓰곤 했다. 지평선 저편에서 마을 사람들이 불을 지필 때면 나도 굴뚝으로 긴 연기를 뿜어내어 월든 골짜기의 온갖 야생 주민들에게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가벼운 날개를 단 연기여, 그대 이카로스의 새여, 창공으로 날아오르며 날개가 녹아내리네. 지저귀지 않는 종다리, 새벽의 심부름꾼, 그대는 마을 하늘 위가 보금자리라도 되듯 선회하네.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는 꿈, 한밤중에 나타난 어둑의 환상, 그대 치맛자락을 여미네. 밤이면 별빛을 가리고 낮이면 빛을 흐리고 해를 가리네. 난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이여, 그대 하늘로 가거든 신들에게 이 눈부신 불꽃을 용서하라고 빌어주렴. 나는 별로 써본 적은 없지만 금방 잘라낸 단단한 생나무가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불을 피우기에 좋다. 나는 곧잘 겨울날 오후에 산책을 나가면서도 불을 활활 피워놓았다. 그러다 서너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와 보면 불길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곤 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내 집이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건 마치 내가 없는 동안 집에다 쾌활한 동거인을 남겨두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 집에는 나와 불이 동거하고 있었던 셈인데 대체로 내 가정부는 신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작을 패고 있던 나는 문득 혹시 집에 불이라도 난 게 아닌지 창으로 들여다볼 생각이 들었다. 내 기억에 의하면 그것이 불 때문에 불안을 품었던 유일한 경우였다. 아무튼 안을 들여다본 나는 불똥 하나가 침대에 붙은 것을 보고는 집 안에 들어가 불을 껐는데 그때는 이미 불똥이 손바닥만한 크기로 번져 있었다. 그러나 내 집은 양지 바른 데다가 아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천장이 낮아서 겨울철에도 한낮에는 거의 언제나 불을 꺼두고 지낼 수 있었다. 지하광에서는 두더지들이 자리를 잡고 새 알마다 하나꼴로 감자를 갉아 먹었으며 회벽에 쓰고 남은 털과 벽지를 가지고 아늑한 보금자리까지 지어 놓았다. 아주 야성적인 동물조차 인간만큼이나 안락함과 온기를 좋아하며 그런 것을 확보하느라 애쓰기 때문에 겨울을 무난히 살아남는 것이다. 내 친구들 중에는 내가 일부러 얼어 죽을 작정으로 숲에 들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다. 동물은 조용한 장소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불을 발견한 인간은 널찍한 방에 얼마간의 공기를 가두고 자신의 체온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 공기를 데워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그 안에서는 성가신 옷을 잔뜩 입지 않고도 돌아다니며 한겨울에도 어느 만큼은 여름처럼 지낼 수도 있고 창이 있는 덕분에 햇빛을 방 안까지 들이고 등잔으로 낮의 길이를 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본능적인 삶에서 한두 걸음 더 뛰어넘어 예술을 위한 얼마간의 여가까지 마련한 셈이다. 내가 이 숲의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겨울 절약을 위해 조그만 조리용 화덕을 이용했다. 하지만 그 화덕은 앞이 트인 벽난로만큼 불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다. 또한 그렇게 되자 대개의 경우 그렇듯 음식 만드는 일이 시적인 작업이 아니라 단순한 화학작용에 그치고 말았다. 화덕이 일상화가 된 오늘날 우리들도 한때는 인디언들이 그랬듯이 감자를 재 속에 묻어 구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리라. 화덕은 자리를 차지하고 집안의 냄새를 피우는 데다가 화덕에 불을 빼앗긴 나는 흡사 친구라도 잃은 기분이었다. 불 속에서 늘 어느 얼굴이 떠올리게 된다. 저녁나절 불을 들여다보는 노동자는 낮 동안의 노동에서
누적된 불순물이며 속된 냄새를 마음에서 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불 앞에 앉아 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자 어떤 시인의 적절한 시구가 새로운 힘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눈부신 불꽃이여, 그대의 저 값진 삶을 묘사해주는 따사로운 동정심을 결코 내게 거절하지 말지어다. 나의 희망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토록 밝게 타올랐겠는가? 나의 운명이 아니라면 깊은 밤 무엇이 그토록 굴러 떨어졌겠는가? 어째서 그대는 우리의 난로와 넓은 방에서 추방되었나? 모든 이로부터 그토록 환영과 사랑을 받았던 그대가 그토록 운둔한 우리네 삶의 평범한 빛에 비하면 그대의 존재가 너무나 유별났던가. 그대의 눈부신 불꽃이 마음에 맞았던 우리의 영혼과 신비로운 대화를 어쩌면 너무도 대담한 비밀을 나누었을까. 이제 우리는 안전하고 강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흐릿한 그림자가 스치지 않는 난로가에 앉아있기에 환호하지도 않고 슬퍼할 것도 없이 오직 불에 두 팔과 손을 녹일 뿐 그 이상을 바라지도 않네. 아담하고 실리적인 덩치 앞에서 현재라는 시간은 앉아서 잠들어 버릴 수도 있네. 어두운 과거에서 걸어나와 저 옛날 흔들리는 장작불, 불가에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했던 유령을 겁내지 않네. 지금까지 서로의 고독과 따뜻한 집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을 읽고 저도 숲과 호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